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한명선이 무너지며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산모 4명 중 3명꼴로 출산 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3월부터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 30명의 홍역 확진 환자가 나타나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공기 중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홍역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4세 이하의 영유아가 먼저 걸렸고 부모나 의료진이 아이들한테 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기와 비슷하고 약간의 미열과 발진으로 증상은 미미하지만 면역력 약한 노고령층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포커스 서수식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한명선이 무너지며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 5천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산모 4명 중 3명꼴로 출산 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에 출산한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75%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이용기간은 평균 13.2일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이유로는 육아에 시달리지 않아서라는 답이 3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모와 산후조리원 모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절반 가까이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오는 3월부터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합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인력도 없고 체계도 맞지 않다며 행정 제재를 받더라도 도입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과 희망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합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부하는 유치원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적합하도록 에듀파인 항목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에듀파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교육 지원과 콜센터 운영도 이뤄집니다. 또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한 현장 자문단을 꾸려 사용자 편의를 반영하는 한편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3천여 곳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한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여전히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급여 체계, 건물 사용료 개정 등이 다를 뿐 아니라 회계를 담당할 인원이 부족해 행정 제재를 받아도 도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나의 통제 시스템 안에서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에서 어떤 자율권도 완전히 말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국공유에 맞는 시스템 자체를 사립에서 굳이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지원금도 아닌데. 이에 교육부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 다른 단체와 접촉해 에듀파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전국 사립유치원 4,090곳에 회계 시스템이 전면 도입됩니다. 편안하면서도 예쁜 교복은 무엇일까? 때가 잘 타는 흰색 블라우스는 과감히 버리고 불편한 재킷 대신 활동적인 야구 점퍼가 제시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중고등학교는 편안한 교복 공론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교복의 형태와 디자인, 소재까지 학교 구성원들이 논의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복 착용의 주체인 학생의 의견이 50% 이상 반영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예쁘고 멋있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교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존 교복의 불편함들이 개선되어 보다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통해 학칙 개정안이 마련되면 수기 기간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안을 공포 시행합니다. 올해 상반기 규칙을 마련, 하반기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도입되며 염색과 파마 등 두발 자유화도 즉시 적용됩니다. 각 학교의 결정을 돕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북 등의 자료도 배포됩니다.
편안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권 및 개성 신장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교육적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은 편안한 교복으로 생활 지도가 어려워지거나 교복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학교 구성원들의 수기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2명 중 1명꼴로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에 대한 일상적 불안감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 인천 지하철에서 패딩 점퍼가 흉기에 찢겼다는 글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곧바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2건의 신고 사례들도 경찰 수사 결과 모두 불안감에서 비롯된 오인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 성인지 통계를 보면 서울 거주 여성의 50.3%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9%가 범죄 피해자가 될까 두렵다고 응답했는데 남성 응답자 56.4%보다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사건은 각각 12.9%, 38.8% 감소한 반면 성범죄는 27.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93.5%는 여성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여성들은 그런 불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불안인 거고, 이거는 여성, 남성을 이렇게 두 집단으로 갈라서 이야기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서울은 주요 범죄 발생 건수와 경찰 수, 폐쇄회로 대수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범죄 부문에서 제주와 함께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평균 연령은 42.1세, 10년 전 37세와 비교하면 매년 평균 0.5살씩 높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두드러집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 8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50년에 평균 10%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4%로 2015년 기준 2.6%보다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출생아 숫자가 확 줄은 거예요. 1년에 100만 명씩 낳던 아이들이 지금 40만을 안 낳잖아요. 속도도 속도지만 지역별 격차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1.5%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반면 경북, 전북, 강원 등은 고령 사회, 서울과 울산, 세종 등은 고령화 사회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산업 구조에 따른 청년층 유출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인구의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져가요. 3차 산업일 때는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쪽이 유리하거든요. 인구의 편제만 심한 게 아니라 인구 구성의 편제도 매우 심하거든요. 고용노동부는 15세부터 64세인 생산 가능 인구가 내년에 전국적으로 24만 명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분노한 민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월에 시행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준비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도 더디기만 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들이 특보가 발령된 1월 11일부터 닷새 동안 5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중국에 강력 항의하라는 내용부터 휴교령을 내려달라, 마스크 값을 인하하라 등 청원 내용도 각양각색입니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사정이 좀 나아질까요? 특별법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차량 운행 제한 등 비상 저감 조치를 전국으로 그리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장 준비 상황은 더디기만 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려면 지자체 조례 제정이 필요한데 일부는 아직 방안조차 마련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국 모든 공공 민간 공사장이 비상 저감 조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사장 현황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공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가 저희 도 단위가 아니라 시군 단위다 보니까 워낙 데이터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를 폭염이나 한파처럼 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의됐지만 해를 넘겨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전체 학교 폭력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학내 성폭력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학교 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1년 사이 42.9% 급증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폭력 심의 건수도 5년 사이 5.5배 늘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지만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 초등학교 내 성폭력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뿐만 아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즉 몰카 범죄, 그리고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의 주요 유형은 아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즉 몰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고 SNS나 웹하드 같은 유통창구가 확산된 것이 성폭력 증가 추세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적발됐습니다. 또 경남에선 학생들이 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유포했다가 퇴학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무엇이 범죄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디지털 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유해 영상물 유통 관리와 단속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역대 2위일 정도로 독감이 유행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면역력 약한 어린이의 경우 쉽게 독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기관은 귀가와 격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마냥 귀가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보육기관 안에서 격리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보육기관 중 격리 공간을 따로 마련한 곳은 절반이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걸리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격리를 해야 되는데 격리 공간은 지금 없고 해서 쉬게끔 하고 있거나. 보육기관은 갑자기 격리시설을 따로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맞벌이 가정은 집에서 아픈 자녀를 계속 돌볼 수도 없는 처지인 겁니다. 전엽성 질환이 걸린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시 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예시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같이 해결되어요.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지역사회에서 돌봄시설을 마련하는 등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잘 쓰고 웬만하면 외출을 안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외출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꼭 볼 일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길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 수를 세어보니 100명 가운데 27명뿐, 10명 중 2~3명에 불과합니다. 혈관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뇌졸중,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고 계속 세포를 자극해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전 국민이 간접 흡연을 하는 셈입니다. 폐암이 생긴다 역시 그것도 생기고요. 그리고 COPD가 생긴다 역시 COPD 위험 인자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증가시키는 것도 역시 입증이 돼 있고, 담배에서 나타나는 나쁜 현상이 다 나타나 있고. 최근에는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에 뇌와 심장처럼 생명과 직접 관련 있는 장기가 더 큰 악영향을 받는다는 해외 연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혈관벽에 이제 기름이 좀 더 쌓이게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동맥경화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심혈관계 질환 쪽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염증을 견디고 체내 미세먼지를 자주 배출하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올겨울은
독감 유행이 가장 독했던 시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지 한 달 만에 의심 환자 수가 9배 넘게 늘었는데 벌써 통계를 낸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환자 수가 많습니다. 문제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감의 기세가 여전한 데다 최근에는 지난해 말 유행한 A형에 이어 B형 독감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독감에 한 번 걸리면 내성이 생기지만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 A형 독감을 앓았더라도 B형 독감에 한 번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독감의 기세가 맹렬한 건 잦은 미세먼지와 한파 탓이란 분석입니다. 가뜩이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날씨인데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바이러스가 금세 퍼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독감 백신이 일반 감기를 막지는 못하는 만큼 춥더라도 틈틈이 운동을 해 병을 이길 면역력을 키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 바이러스가 3, 4월까지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월 15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육아방송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간의 업무 협약식이 체결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과 독서 문화 장려를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영주 관장, 자사 배우영 사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어린이 독서지능 활성화를 위한 육아방송 협력 지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콘텐츠 공유 등이 있습니다. 이 육아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하는 다양한 우리 사업이라든지 행사들 많이 소개를 좀 드리고 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육아방송과 업무 협약을 하게 됐고요. 육아방송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책과 멀어진 우리 사회에서 유아 어린이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포도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착한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자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개구리를 낳다니. 여보,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키웁시다. 개구리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포도밭 일을 도우며 아름다운 노래도 불러드렸어요. 한편 이 나라 왕이 새 왕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왕자들은 지혜로운 신부감을 골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져오게 하라. 그중 셋째 왕자는 신부감을 구하러 다니다가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이끌려 포도밭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물었어요. 이봐요, 방금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지요? 개구리 아가씨는 얼른 나무 뒤로 숨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셋째 왕자는 그 뒤로도 노랫소리를 잊지 못해 날마다 찾아왔어요. 개구리 아가씨 아버지는 딸을 보여주어야 셋째 왕자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얘야, 이리 나오렴. 셋째 왕자는 개구리 아가씨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개구리라도 좋으니 따님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개구리 아가씨의 아버지는 무척 기뻐 허락했어요. 개구리 아가씨, 내일 궁궐로 올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져오십시오. 다음 날 개구리 아가씨는 성문을 지나는 순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본 셋째 왕자는 무척 기뻐했어요. 왕은 3명의 왕자와 신부감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자, 각자 가져온 꽃을 내놓아 보아라. 첫째 왕자의 신부감은 아름다운 장미꽃을 내밀었어요. 둘째 왕자의 신부감은 돌로 만든 백합꽃을 내밀었고요. 마지막으로 개구리 아가씨는 밀이삭을 내밀었지요. 이 꽃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귀한 꽃입니다. 옳거니 밀이삭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로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셋째 왕자와 개구리 아가씨의 결혼을 허락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기에 생기는 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늘어나지만 소아비만은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평생 비만으로 나아가 고도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어린 시절 비만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성장기 어린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